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3시간 동안 갑자기 연락이 안 돼. 3시간.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보기 3개를 내드릴게요. 1번. 먹었지? 응. 뭐, 뭔 일 있겠지? 먹었지? 먹었지. 먹었고요. 2번.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내가 싫어졌나? 3번. 아싸, 다행이다. 아싸 다행이다? 나 진짜 같이 있는 거 너무 숨 막히고 힘들었는데 아싸 다행이다. 자, 답을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 근데 이건 성격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애착 유형이라고 불러요. 애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하고 착 들러붙는다. 라는 말이어서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불러요. 누군가에게 안전감을 느끼는 그 형태, 그 반응.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애착은 운명이 아니에요. 일종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딱 인식하기만 해도 사실 우리 애착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우리도 다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착 유형과 관련된 질문지를 여러분 들어오실 때 네네. 한번 좀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드렸죠. 일단 우리가 이 회피형과 그리고 이 불안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 4개의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유형인데 일단 내가 불안 점수가 15점 미만이에요. 그리고 회피 점수도 낮아. 그래서 내가 불안 점수도 낮고 회피 점수도 낮아. 나는 안정형이에요. 야, 이거 뭐 너무 좋은 겁니다. 최고죠. 어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오겠지. 이 사람이 이런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주로 판단을 하는 형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옆에 보시면 거부 회피형이라고 나오죠. 나 불안은 낮아. 근데 내가 회피가 높아. 네, 맞아. 그럼 이게 거부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나는 좀 없어도 돼.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밀어내고 심지어 회피 점수가 높은 분들은 잠수 타요. 잠수 탑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 집 나가버리거나 잠수 타거나 아니면 말 몇 달씩 안 하고 이런 분들 있죠. 불안 몰입형이라고 있죠. 요건 불안이 높은 분이에요. 불안이 높은 분. 또 몰입형이라고 또 나와 있죠.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집착하는 겁니다. 가지 마. 나 사랑해줘. 난 사랑이 필요해. I need love. 나 지금 미워하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재촉하고 독촉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공포 회피형이 있어요. 공포 회피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불안도 굉장히 높아요. 회피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간절히 매달리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막 잠수를 타버려.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죠. 그럼 그 사람을 밀어내. 뭐야? 늘 고독하고 간절함을 요청하지만 그 간절함이 내게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이 공포회피형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고 동시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유형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유형이에요. 남의 유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 배우자의 유형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언제 그러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러는지 예측도 되고 이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40살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분이 계셨어요. 그래. 뭔 그런 분들 소리구나. 요새 좀 있어. 그러면 정말 단 하루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래요. 3일 천하. 3일 천하. 제일 길었던 게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에 딱 3번 만났대요. 이게 이제 3일 천하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기만 하면 무섭대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있다가 저는요 하고 들어오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기다렸겠죠? 근데 이 남성이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저랑 같이 42살에 상담을 시작했어요. 매주 해서 한 달 반을 한 겁니다. 6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자분을 만났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3년을 연애를 했어요. 오, 길게 갔다. 이때 했던 검사가 애착 검사였어요. 애착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회피형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회피 점수가 거의 극에 달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분의 회피에는 이유가 있었죠. 어머니가 항상 이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완전히 다 모른 척하고 전혀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아들들이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만져달라고 안아달라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달려들었을 텐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개를 딱 돌리고 아이들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당할 것에 대한 이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반드시 거절당할 거잖아요. 이런 낯선 상황과 거절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함께 엉겨 붙으면서 이 사람 생에 40살이 될 때까지 늘 3일 천하의 연애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람은 이런 나를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자유를 얻습니다. 맞아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애착의 지점으로부터 더 좋은 애착의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고요. 무엇보다 내가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낯설 방송을 나오고 악플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항상 이슈가 됐었던 그 외도 루머 사건 때도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혼 조정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막 루머도 너무 많고 자기 힘들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나란 사람을 좀 감정을 좀 배려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거를 와이프는 못 이겨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었던 과정의 결과가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내는 왜 또 어떤 부분을 남편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맨 처음에 느낀 거는 이제 첫 번째 결혼에서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극복을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연애할 때. 자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고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막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좀 종종 했었어요. 그다음에 시댁도 안 가보고 결혼을 했었다고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예. 전혼은 왜 끝났을까요? 일단 재정적인 문제. 그런 몰랐던 게 좀 재정적인 있었고. 문제. 네. 혹시 사기 같은 거였을까요? 그건 아니고 모르는 빚. 몰랐던 빚이 이제 있었던 걸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걸 말하지 않고 전 배우자가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걸 사기라 그래요. 사기 결혼했네. 사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빚에 대한 부분을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건 일종의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한 거지 거짓말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야?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누굴 만날 때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단절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아예 끊고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나는 내 치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결혼이 엄청나게 스트라이크가 컸어요. 굉장히 충격이 크고 타격이 컸어요. 네. 근데 왜 결혼 전에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자란 게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가정적인 집에서 그냥 음악 하면서
너무 원만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제가 그 집도 안 가보고 했다는 거는 저 우리 집 같은 줄 알았어요, 다. 아. 우리 집 갔겠네 해서 안 가보고 갔는데 갔더니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남자를. 그러면 남편하고 재혼을 하기 전에는 물어봤어요?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있어서 그냥 그걸로만. 아, 들은 걸로만? 네. 아, 전원하고 똑같네요. 네. 근데 그 댓글은 제가 물어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물어본 거예요. 아, 댓글을 물어보셨어요? 네, 오. 그때는 너무 겁이 났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자 문제는 용납이 당연히 누구나 그럴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루머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저한테 일단은 아니다라고는 했고 제가 또 조심스럽게 근데 나도 이거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기는 기분은 좀 안 좋은 거죠. 제가 자기를 아직도 못 믿는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 댓글들을 좀 가져왔잖아요. 공연 동호회에서 바람피고 이혼. 상간녀와 동거 후 헤어지고 방송 나와서 재혼한 사람이 누구지? 또 바람 안 나길. 그리고 이혼 판결문 잘 숨기자. 바로 그 밑에 댓글이 팩트임. 네. 난 더 자세히 알지만 말 안 하겠음. 그러고도 방송 나오길래 확실히 관종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음. 저런 노래 실력에 밴드 만들어서 저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만 영자님이 불쌍함. 어쩐지 네. 직업도 멀쩡하고 외도 아니면 이혼할 이유가 뭐였을 거며 뭐 또 이혼 후에 면접 교섭도 잘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방송에서 애들 안 보여줄 정도로 전부인이 치 떨리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후덜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뭐 걱정된다 막 이런 것도 많이 오고 그런 같은 거 조금 오니까 너무 조금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중간에 임신했었을 때 임신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임신 상태이신가요? 제가 유산을 했어요. 네, 초기에. 아, 계리 유산이 되셨구나. 아, 너무 힘드셨겠다. 갑자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걸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마음대로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예. 이거를 또 부담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나는 좋다. 그치만 너의 생각과 너의 결정을 난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티를 못 냈죠. 그래도 어차피 저는 와이프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네가 낳는다 안 낳는다 확신을 안 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러면 선택권이 나한테 있냐? 그러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낳자. 그렇게 해서 낳자고 결정한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때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남자가 정말 야 이거 너무 좋다 키우자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약간 떨떠지지만 뭐지? 뭔 말이지 저게?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가 결정해놓고 나왔어. 그러면 또 나 독박육아의 시작은 네가 낳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가 제가 확신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 그럼 이렇게 하면 못 낳아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또 힘들었죠. 근데다가 진짜 동호회랑 이런 뭔가 밴드 이런 활동 많이 하거든요. 보컬로 하시는데 아, 보컬로요? 네, 보컬인데 취미세요. 취미신데 제가 연주를 하는 그런 활동보다 취미 생활에 하는 게 한 번의 비용이 훨씬 많이 드세요. 비용이요? 네. 어느 정도? 한 번 할 때 한 200 취미 활동이요? 취미,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더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는 2번으로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밴드는 2번만 할까요? 남편 월급 알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남편 지출 알아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여쭤볼게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100% 확신이 없어요. 아, 어떤 부분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얼마가 와서 얼마가 나가는데 그거를 얼마 줄여서 말한다든지.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내는 남편을 캐묻지 않아요. 대신에 질문은 늘 있단 말이에요. 묻지 않을 뿐이지 질문은 있어요. 맞아요. 묻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게 파묘가 됐을 때 안쪽에서 혹시 험한 것이 나올까 봐 네,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 있어요. 남편이 자율성이 99점이에요. 연대감이 또 99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도 다 잘 지낼 수가 있는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초월 점수도 굉장히 앞으로 뭐든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상주의적 왜곡이라고 불러요.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아내가 남편하고 가장 큰 특징은 연대감이 낮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이 아내의 지표의 핵심은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 결정해. 이건 지표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15년간의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마지막에 통보하는 거죠. 네. 이게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이 부분은 두 가지만 조정하면 아주 좋아질 거예요. 두 가지만 조정하면. 첫 번째, 신뢰의 문제가 처음 나왔죠. 이 신뢰의 문제는 아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또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이 신뢰의 문제는 아내의 불안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불안이 낮아지거든요. 밴드 하잖아요. 갑자기 알려주죠? 갑자기 알려줘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기분 나빴었어요. 어떨 땐 내일이야. 진짜 날짜를 이제는 결혼하고 저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잡았어요. 나 이날 하겠어.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랑 상의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밴드원이랑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나는 그냥 얻어서 통보만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아내는 알고 나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측하게 해주면 돼요. 네. 당연히 아내도 혼자 오랫동안 해왔던 그 세월에 배려는 말이에요. 혼자 결정해서 이 사람에게 이게 가장 적은 피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분은 마음속에 배려만 안 하면 돼요. 배려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통해서 확인만 하죠. 바로 안심이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돈. 근데 이 집은 그냥 부부가 아니라 복합가족이에요. 복합가족이라서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남편 쪽 아이에게 양육비는 얼마나 나가지? 아이를 봐주는 장모님께 돌봄비는 얼마가 나가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통장 까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재정회의 같은 걸 좀 하시면 좋아요. 각자 얼마의 지출이 있는지,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둘 간에 합의된 미래의 공동금액은 어떤 걸 하고 또 얼마를 낼지 합의된 재정회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최고의 부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분이 다시는 나는 솔로에 나가지 않기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는.